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8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팀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꾸벅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나만 알기 아쉬운 좋은 뉴스 플레이리스트 알아줘 뉴플리 시작하겠습니다. 문턱은 넘어서면 어지러워 내게 편한 나의 경계선이어서 심장만 어지럽혀 치워둔 쓸모없는 감정은 먼지 덮여 여길 벗어나면 죽음 익숙한 슬픔보다 낯선 행복이 더 싫어서 걸음버린 나 헌신발이 될까만 겁이 나 세상 세월 사람 날 꺾어 신어서 잊고 있어 문 앞에 수북히 쌓인 신문과 고지서처럼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생각 요구들 내 앞에 늘어놓지마 This is my home, leave me alone 여기만은 들어오지마. 오늘 방송은요, 1월에 저와 임동준 팀장님이 한 차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이게 최근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슈기도 하고 중대한 사안이니 한번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당시에 임동준 팀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가 않다.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었고요. 이거를 다루고 있는 언론이 너무 자극적인 소재 혹은 영화를 만들듯 스토리텔링을 써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과연 좋은 보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저희가 좋은 보도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보도가 없어서 2020년 8월 보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오늘 우리가 방송을 준비한 건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지난 1월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이야기했을 때도 문제로 지적했던 게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처럼 소비를 한다든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기 이런 건데요. 정말 사실만 두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이제 2월 10일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외할머니 성모 씨가 신고를 해서 사안이 알려졌는데 경북 구미에서 숨진 상태로 여아가 발견이 됐는데 추정되기로는 사망한 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로는 이 아이의 모친이었던 김모 씨가 용의 선상에 올랐고요.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서 3월 10일에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용의자였던 이 모친 김모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였던 성모 씨와 DNA 결과가 일치를 하면서 외할머니인 성모 씨가 친모라는 게 그쵸.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이후에 성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친이었던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전 남편과 낳은 아이를 보기 싫어서 유기했다, 방치했다라는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추정컨대 경찰은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경찰이 그래서 성모 씨의 남편과 그리고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 등을 수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라고 한다면 네. 이 실제로 김 씨가 낳았던 아이는 그렇죠. 행방이 어디에 있는지 있느냐. 이것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처음에 할머니로 알려졌던 성모 씨가 친모이고 그렇다면은 이 아이의 친부는 누구냐라든지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성모 씨의 딸인 김모 씨가 낳은 아이는 그럼 어디 갔느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언론이 지금 이거를 무슨 추리 영화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추측성 보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언론사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 사건을 언론이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보도들도 대부분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네. 보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보도는 미디어 오늘의 아동학대 사라지고 DNA 미스터리 쏟아졌다라는 보도입니다. 네. 보도 내용 중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된 보도들이 머니투데이와 더 팩트의 보도였는데요.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
DNA 검사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구미 3세 여아 대반전. 외할머니 내연남이 친부 DNA 검사 중. 이게 이제 보도 제목이었고요. 네. 저는 더 팩트가 조금 더 선정적이었다고 보는데 더 팩트는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넷플릭스 뺨쳤다. 구미 여아 사건 친모 내연남 아빠 아니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 대반전 뭐 이런 단어나 넷플릭스를 뺨쳤다라는 단어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 연결시켜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 관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쓰지 말아야 될 표현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아동학대 사건임에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지금 비춰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꾸 친부가 누구냐 이런 거를 찾는 지금 미디어 오늘 소개해주신 기사 제목도 DNA 미스터리가 쏟아졌다 이런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모 씨가 계속 자기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절대 그 DNA가 99%가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그 1%가 나일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실은 구미 아동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분노하는 마음, 그 가해자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야 모두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안을 거론하는 보도는 없이 그냥 반짝? 지금 소개한 헤드라인만 봤을 때도 아이템이다. 이거 좀 기사거리가 되겠다 이러고 달려드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흐려지고 계속 왜곡 보도나 허위 보도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 뭐 미디어오늘도 이제 같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내연남 DNA도 불일치, 미라아이 친부 정체 미궁으로 이렇게 해서 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표현 내연남, 그러니까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실제로 정작 이 조선일보의 본문을 보면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 씨와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그리고 또 다른 남성 2명 이렇게 돼서 추정되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연관계에 있는 게 확인이 된 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추정이 된다라는 것뿐이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보도 제목에서 구미 3세 친모의 3년 전 남성까지 수사. 택배 기사도 DNA 검사. 이 제목만 딱 듣게 되면 3년 전에 뭐 외도를 했나 그렇죠. 보네. 네. 3년 전에 이 성모 씨가 만난 남성도 교제한 뭐 남성이나 뭐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나 이런 사람 수사하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것도 중앙일보 보도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A 씨와 성모 씨와 3년 전 연락한 남성들까지 수사하고 있다. 아, 단순 연락했던 분들까지 그렇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앞서서 그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적인 내용을 막 만들어 놓고 뭐 넷플릭스 뺨친다 막 이런 식의 보도들을 쭉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걸 연결시켜서 지금 보도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이 수사를 받았다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거거든요. 네. 오해하기 굉장히 좋은 3년 전에 만났던 남성도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봐도 그러면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지금 수사를 받았으니까 3년 전에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수사를 받나 보다라고 그쵸. 인식하게끔 만드는 네. 보도인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연락한 남성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조사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것들이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선정적인 그 내용, 사건의 선정적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이용하는 보도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일종의 오보나 왜곡 보도로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악랄하다라고 보였던 케이스는 미디어오늘이 언급했던 보도 중에 파이낸셜 뉴스의 케이스였는데 네. 이거는 파이낸셜 뉴스가 뭐 보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온라인 상에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이 성모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중국인 혐오의 정서가 반영된 거죠. 중국 동포다, 조선족이다 라는 류의 이제 루머가 퍼진 겁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진 거죠. 근데 그럼 파이낸셜 뉴스가 뭐라고 했길래 이 조선족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문제는 파이낸셜 뉴스가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그냥 그대로 쭉 쓰면서 관련 내용 적지 않았는데 그 보도 밑에 키워드를 적잖아요. 해시태그 해가지고 뭐 이제 네. 그거 키워드 검색하면 이 기사가 뜰 수 있게끔. 그죠. 뭐 구미 3세 여하 뭐 이런 류의 키워드를 쭉 적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파이낸셜 뉴스가 구미 3세 여하 조선족.
이 키워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검색이 되니까 네. 이 키워드로 그러니까 구미 3세 외학 조선족을 검색했을 때 파이낸셜 뉴스 보도가 나오게끔 그렇죠. 여기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 키워드를 넣지 않더라도 기사 맨 하단에 그게 있으니까 조선족인가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보도가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지점에서도 왜곡 보도랑 허위 보도가 좀 생성이 됐고 그 지점을 임동준 팀장님이 소개하는 미디어 오늘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지금 기사 제목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 더 지적을 좀 해볼게요. 그 MBC의 실화탐사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를 통해서 숨진 아이의 그 생전 모습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또 얼굴이 공개되고 하면은 더욱 시민들의 어떤 안타까움이나 슬픔, 분노를 자아내고 사건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 이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그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사건 당시에도 그 아이의 얼굴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공익적 효과를 가져다 줬다? 이 지점을 저는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비슷한 이제 시각을 드러냈던 보도가 있어서 그 보도를 같이 소개를 드리면 시사인의 무엇도 바꾸지 못한 피해 아동 신원 공개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도 마찬가지로 그 실화탐사대가 피해 아동의 숨진 아동의 사진을 공개한 걸 이제 비판한 건데 사실 짚어볼 만한 지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얼굴을 공개한 내용 이게 과연 맥락이 있었느냐라는 걸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왜 보입니다.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했던 배경 같은 경우는 SBS가 밝힌 배경은 피해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맥락이었거든요.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그렇죠. 당시에요.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일단 방임이 됐고 그쵸. 그리고 사망한 지 한 6개월 정도가 뭐 지난 상태에서 발견된 걸로 추정이 됐고요. 네. 그렇다라는 건 이미 이 사안의 심각성은 그 워딩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정적으로 뭐 눈길을 끌거나 뭐 아니면 이슈 주목을 받거나 하는 것 외에 이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뭔가 추가로 더 드러날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정말 그 100번 양보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 씨가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망한 아이의 호적상 모친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김 씨가 실제로 낳은 아이가 지금 행방불명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를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 1말의 가능성으로 99를 잘못했더라도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봐줄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미 사망한 아이의 그러니까요.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사망을 했고 피해 사실과 연관되는 것도 아닌데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사진 공개였던 거죠. 결국 시선 끌기나 이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사진을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고 저는 공익적 목적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MBC 실화탐사대가 왜 사진을 공개했는지 그쪽 입장을 알긴 알아야 뭔가 얘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입장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시사인이 이제 이 입장을 확인해서 전달을 했는데 실화탐사대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기 위해서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다라고 무슨 제보를 뭐 밝혔다라고 해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가 이제 저널리즘 윤리를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라고 물었을 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시사인에. 근데 시사인 보도를 보면 결국 이 MBC 실화탐사대가 본인들이 제보를 받기 위해서 아이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이 얼굴을 공개한 사진을 공개한 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이 퍼나르는 보도들이 등장을 했어요. 제목들이 진짜 답이 없었어요. 네, 뭐 시사인이 언급한 문제 보도로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뽑혔는데 연합뉴스 보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독자들의 비판도 받았습니다. 보도 제목이 너무 예쁜데 왜 이런 일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모든 아동이 다 소중한 아동인데 그럼 예쁜 아동만 소중한 아동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결국 연합뉴스가 비판 엄청 받은 뒤에 이 보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생전 얼굴 공개 안타깝다. 뭐 이런 제목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경제나 뭐 다른 매체에서 이 보도를 다 받아 쓴 다음이었어요. 조금 더 심각한 사례는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 피해 아동의 실명을 헤드라인에 달았어요. 제목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빈집서 쓸쓸히 숨진 땡땡이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피해 아동의 실명까지 공개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이게 MBC 실화탐사대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실화탐사대가 일종의 그 스타트를 끊어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쟤네 얼굴 공개했네? 그럼 우리는 이름까지 공개해야지? 라는 식으로 순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제보를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이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해서 이 아동을 알아보고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공개를 한 게 이런 식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얘기해주신 모든 사례가 좀 보도 윤리를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 참담해서 뭔가 덧붙일 말이 없네요. 이렇게까지 보도가 서로 어떻게든 한 번 더 클릭하게 만들려고 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가 이제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좀 저희가 앞에선 나쁜 보도들을 비판하고 이런 보도를 하지 말자, 지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보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도를 반드시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민감도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1일에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보면요. 2019년 기준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380.9건으로 2018년 301.4건보다 79.5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통계개발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 통계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의지가 모이면서 3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좀 시행이 됐어요.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재학대 위험이 있다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를 해서 보호하는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입니다. 팀장님, 뭐 막상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시작됐어요. 이제 4월 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시작하고 나서 보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아동학대 이후에 좀 개선하고자 하고 나온 거니까. 근데 이게 시행한다라는 보도만 좀 있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보도를 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네, 뭐 즉각 분리제의 문제나 뭐 2회 신고 시 분리제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그러니까 법안 내용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아동학대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비판이 됐었던 건데 사실 그것 외에도 별도로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짚은 게 이제 CBS 노컷 뉴스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기획 보도였어요. 네. 이 내용들이 뭐냐면 이제 법원에서 이 가해자와 이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격리시키는 걸 결정하기 전까지 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들이 거주하게 되는 쉼터의 내용들을 다룬 겁니다. 가해자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쉼터의 상황을 노컷뉴스가 짚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쉼터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이 피해 아동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즉각 분리의 형태가 연계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즉각 분리가 되고 격리 조치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이 피해 아동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쉼터에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배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 쉼터는 충분히 이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가를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피해 아동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수가 모자라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피해 아동들이 존재를 하는데 영유아 단계의 영유아의 피해 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피해 아동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피해 아동들이 있을 텐데 이 아동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같은 곳에서 같은 쉼터에서 머물게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의 부족함도 있고 그리고 피해 아동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라는 점도 고려가 되지 않은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 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즉각분리 제도도 유의미하겠는가라는 거를 짚어볼 수 있을 만한 보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도 어떻게 보면 즉각 분리 제도뿐만 아니라 사실 이 피해 아동들이 머무르는 쉼터 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짚은 보도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접근 방식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됐을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각들이 좀 드러난 보도들이 더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많이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노컷뉴스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들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짚으셨는데 또 TMI지만 제가 가족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이걸 듣고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아이들이 있을 쉼터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 인력도 부족하지만 센터 자체도 제대로 전국의 골고루 각지에 퍼져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남아서 이런 지점도 좀 지적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좀 이야기도 해야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마련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팀장님이 소개하는 보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언론의 대안 마련과 사건 본질 파헤치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기사를 써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다른 보도에서도 유사한 케이스,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케이스가 발견이 됐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었던 보도가 뉴스타파의 라면 형제로 불린 사건 110일의 기록이라는 네. 보도였어요. 라면 형제.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뭐 두 형제가 집에 남아있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크게 발견이 돼서 입었다. 화상을 입었다. 방임이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보도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요. 근데 뉴스타파가 이 사건이 쭉 지나고 나서 다시 취재를 해봤더니 그 화재의 원인을 비롯해서 사건이 전혀 이 사실이 아닌 채로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건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인지 일단 애들이 불이 나서 화상을 입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 흔히 알려졌던 그 불이 나게 된 배경에서 아이들이 뭐 배를 골다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났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 조사를 했을 때에 아이들이 진술한 걸로는 휴지나 뭐 햄버거 종이 이런 거를 이제 불에 갖다 대서 태우다가 불장난을 하다가 그렇죠. 네. 태우다가 끄고 그러다가 이제 차가워져서 쓰레기통에 넣고 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막 눈이 아파서 나왔더니 불이 막 커져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도 라면이라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언론 보도는 라면은 그럼 도대체 왜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상 거의 스토리를 지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서 뭐 취재를 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건 일단 사실이 아닌 걸 보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보도가 나왔고, 근데 굉장히 그게 일종의 소비되기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배를 골턴 아이들 형제들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났다. 굉장히 안타까운 스토리로 소비가 되게끔 스토리텔링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그것만 부각이 되고 그러면 이 애들이 배를 곪을 동안 이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날 동안 보호자는 뭐 했냐라는 식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거고요. 그런 시각들 때문에 사실 이 피해 아동, 그러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두 형제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비난 여론에 시달렸고요. 근데 뉴스타파가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너무나 다른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아이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이 개인의 사정으로 보자면은 가정폭력이 있었던 곳에 피해자로 자랐었고 그리고 본인이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또다시 한 번 더 피해를 겪었고요. 그런 이후에 두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겪고 있던 우울증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두 아이가 남겨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뉴스타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봤다면 그리고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많이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3년 전에도 이미 신고가 있었다. 근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다라는 유의 내용들이 한번 알려졌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뜯어보면 사실 아동학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약자 그리고 굉장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가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신고를 받고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제도나 구조가 없다 보니까 벌어진 사고였고 결국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이라는 거죠. 근데 언론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선정적인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보다는 일종의 그 뉴스가 팔릴 만한 흔히 말하는 클릭수 장사가 될 만한 것들에 몰두한 보도들이 이렇게 왕창 있었고 실제 사건은 이렇게 제대로 소비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준 게 뉴스타파 보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도도 오늘 저희가 다룬 사건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이게 제도 마련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언론이 자극적으로만 소비를 한다. 이 두 지점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라면 형제라고 불린 두 아이의 친모도 결과적으로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예요.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이렇게 자라면서 또 다시 한번 아동 방임 이런 게 벌어졌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라면 형제로 저희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은 라면 형제가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다. 이 사건의 비하인드는 무엇이었다라고 밝혀주는 보도도 실은 뉴스타파 보도 가져오신 것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진 보도가 없기 때문에 더 가져오신 부분도 있을 것이잖아요. 이런 두 개의 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좀 아동학대에 대한 보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완벽하게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 할 맘인걸 이제 알기에 그저 숨 쉬듯이 또 그냥 제가 자주 듣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네. 요즘 자주 듣는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타블로 피처링 이소라의 집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그냥 다 멈추고 싶을 때 듣는 노래거든요. 뭐 좋아하는 거나 뭐 싫어하는 거나 뭐 먹는 거나 자는 거나 뭐 숨 쉬는 거나 이런 걸 다 멈추고 싶을 때 듣는 노래인데 오늘 저희가 다룬 사건들 관련된 보도를 보다가 느낀 건 읽는 걸 멈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기자라는 직업이 그리고 기자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직업은 읽히기 위해서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글을. 근데 읽고 싶지 않게 만드는 글을 쓰고 있다면 누군가가 읽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글을 쓰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비단 저만 읽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런 게 발생하고 보도를 알려질 때마다 저는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공감을 잘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이게 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다 보면은 항상 그 본질이 사라지고 가해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가해자에게 실은 뭐 비하인드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내용들 위주로만 자극적인 소비가 되는 거에서 자꾸 그치고 항상 우리가 바라는 언론에게 바라는 제도 개선까지는 가지 못하는 지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좋은 보도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보도 얘기하면서 뭔가 기쁘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좀 언론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박채린 활동가와 함께 세계의 미디어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